세상에는 두 종류의 망자가 있다. 흙 속에 묻혀 잊히는 자와 산자의 기억 속에 박제되어 매일같이 부활하는 자. 나에게 정우 오빠는 후자였다. 40년 전 그가 탄 배가 남중국해 어디쯤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통곡하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 가장 따뜻했던 방 하나를 시멘트로 메워버렸다. 사랑은 사치였고 그리움은 독이었다. 나는 그렇게 죽은 자를 가슴에 묻고 산자들의 전쟁터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다. 성공한 사업가, 철의 여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오후 이 화려한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메워진 시멘트 틈새로 검은 눈물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 그 무덤이 열렸다. 서늘한 빗줄기가 창을 두드리는 오후였다. 비서가 들고 온 명함 한 장. 이름도 직함도 없는 종이 위에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이야, 비가 오네. 아직도 그날의 우산을 기억하니? 손끝이 떨렸다. 40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원초적인 공포 혹은 경이.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매만은 1986년 그날의 정우 오빠 그대로였다.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이 40년의 세월을 뚫고 내 앞에 서 있었다. 살아 있었어? 내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다.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은 미소. 그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의 손등에 새겨진 굵은 흉터들이 그간의 고초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파라과이의 수용소에서 이름 모를 섬의 탄광에서 짐승처럼 살았다고 했다. 오로지 나를 다시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노라고. 그의 고백은 달콤했고 눈물겨웠다. 하지만 내 안의 사업가는 속삭였다. 이 남자는 왜 지금 나타났는가? 왜 하필 내가 거대 기업의 인수합병을 앞둔 이 시점에? 나는 그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건 반가움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품에선 40년 전의 비누 향기가 아니라 퀴퀴한 돈 냄새와 오래된 원한의 냄새가 났다. 정우 오빠, 너무 늦었어. 하지만 고마워. 살아 돌아와줘서. 나는 그의 등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다. 시멘트로 메웠던 방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기어나온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굶주린 괴물이었다. 그가 들고 온 비밀이 내 목을 겨눈 칼인지 아니면 내가 그를 파멸시킬 덫인지 이제부터 증명해야 한다. 첫사랑? 황혼에 찾아온 그건 사랑이 아니라 처절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머리는 차갑게 식으라고 말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4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시멘트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정우 오빠는 영리했다. 그는 결코 나에게 돈이나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우리가 함께 거닐던 덕수궁 돌담길, 함께 나눠 먹던 붕어빵,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던 시 구절을 음조렸다. 선이야, 너는 여전히 꽃 같구나. 세월은 내 몸에만 상처를 남기고 너는 비껴갔나 봐. 그의 거친 손이 내 뺨에 닿았을 때 나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그건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투명하고 아픈 눈물이었다. 파라과이의 차디찬 감옥에서 내 이름을 벽에 새기며 버텼다는 그의 이야기는 내가 읽어온 이 화려한 제국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했다. 우리는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가 아니라 비린내 나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그는 내 화려한 외제차 대신 자신의 낡은 코트 자락으로 나를 감쌌다. 미안하다, 선이야. 너를 이런 곳에 데려와서. 하지만 나는 내가 회장님이 아니라 그저 단발머리 정선이었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그 밤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메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40년 전보다 더 뜨거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소리 없는 전쟁, 자식들의 재산 다툼, 그 모든 지옥 같은 일상에서 나를 구원해줄 유일한 비상구가 이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착각. 하지만 그 달콤한 입맞춤 끝에 나는 느꼈다. 내 허리를 감싸 안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건 환희의 떨림이었을까? 아니면 사냥감을 완전히 손에 넣었다는 승리감의 전율이었을까? 그는 내가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를 소유한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였다. 내가 그 땅을 손에 넣어야만 내 제국이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배가 내 앞에 놓였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이 구원의 밧줄인지 아니면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등떠밈인지 알면서도 그 손을 더 꽉 잡았다. 오빠, 나 믿어도 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더 깊게 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귀를 울렸다. 규칙적이고 차가운 박동. 사랑에 빠진 남자의 심장은 이렇게 냉정하게 뛰지 않는다. 나는 알면서도 속아주기로 했다. 황혼에 찾아온 이 마지막 불꽃이 나를 태워 재로 만들지라도 차디찬 얼음 궁전에서 혼자 늙어 죽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행복은 마약 같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이 온기에 취해 나는 내가 평생을 걸쳐 세워온 경계심이라는 성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정우 오빠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나는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어 안달난 어린 계집애가 되었다. 내 비서들이 올리는 보고서들도 인수합병의 긴박한 서류들도 그의 다정한 속삭임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선이야, 우리 이제 다 있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살까? 너도 이제 쉴 때가 됐잖아. 그의 제안은 달콤한 독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떠날 계획을 세우며 내가 가진 지분과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반발과 임원들의 우려 섞인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이 남자와 보낼 남은 생애만이 내 유일한 구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본색을 드러낸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그는 샤워 중이었고 나는 그의 젖은 코트를 걸어두려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었다. 지갑 사이로 삐져나온 낡은 사진 한 장. 거기엔 40년 전의 우리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며 사진을 뒤집어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거기엔
정교하게 인쇄된 작은 글씨로 타겟노 정선희 JK 그룹 회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내 자산 현황과 개인적인 약점들이 빽빽하게 적힌 마이크로 필름이 붙어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코트 안주머니를 더 뒤졌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파라과이의 수용소 기록이 아니었다. 내 라이벌 기업인 태성의 전략 기획실 직인이 찍힌 비밀 매각 대리인 계약서였다. 그는 살아 돌아온 첫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태성이 정교하게 설계하고 40년 전의 추억을 더 씌워보낸 살인 병기였다. 그가 했던 그 눈물겨운 고백들, 그 뜨거웠던 입맞춤, 모두가 내 제국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끊겼다. 나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사랑에 취한 여자가 아니었다. 다시 피도 눈물도 없는, 아니, 피와 눈물을 모두 말려버린 철의 여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선희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욕실에서 나온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다. 40년 전 그 향기라고 믿었던 냄새는 이제 죽어가는 짐승의 악취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 오빠, 너무 행복해서 그래. 우리 내일 바로 떠나자. 내 지분, 넘기는 서류, 내일 사인할게. 내 품에 안긴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다. 승리감에 도취한 포식자의 박동. 가여운 정우 오빠. 아니, 이름 모를 사기꾼아. 너는 오늘 밤 내 사랑을 죽였지만 나는 내일 내 인생을 장례 치러주마. 복수는 사랑보다 훨씬 더 뜨거운 법이니까.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나는 그를 데리고 우리들의 추억이 깃든, 하지만 이제는 폐허가 된 옛 학교 뒷산으로 향했다. 내 가방 안에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지분양도 서류가 들어 있었다. 물론 그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태성그룹과 그는 배임 및 횡령의 굴레를 쓰고 영원히 매장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오빠, 여기 사인해. 그럼 이제 우린 자유야. 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에게 펜을 건넸다. 남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읽지도 않은 채, 아니, 그것이 덫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선희야, 그거 아니? 나 사실 파라과이 수용소에 있었던 거 거짓말 아니야. 그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고백에 내 평정심이 흔들렸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품 안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태성에서 준 지시서가 아니었다. 40년 전 그가 실종되기 직전 나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피와 눈물로 얼룩진 편지들이었다. 태성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난 정말 너를 망가뜨리려 했어. 날 버린 세상에 복수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너를 다시 본 순간 그 40년의 지옥이 다 잊히더라. 이 서류 독이 든 성배라는 거 알아. 그래도 사인할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나를 향해 처음 만났던 그 소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사인이 자신의 사형 선고라는 것을. 그는 나를 파멸시키러 온 악마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나를 위해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쪽을 택한 것이다. 잠시 후 내가 미리 불러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산 아래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을 뿐이다. 선이야,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사기처럼 들리게 만들어서. 그래도 며칠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 그가 연행되어 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 제국을 지켜냈고, 그런데 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걸까? 내가 죽인 것은 사기꾼이 아니라 평생을 그리워하며 버텨온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이었다. 비가 그치고 노을이 진다. 나는 그가 남기고 간 낡은 편지들을 한 장씩 불태웠다. 불길 속에서 40년 전의 정우 오빠가 웃으며 사라진다. 슬프고 슬프다. 내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황혼의 끝에서 깨달았다. 가장 처절한 사랑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영원히 갖게 된다는 사실을. 스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